해질녘 숲의 경계 너머로 해가 기울 때 호숫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정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침묵이 아닙니다. 낡은 선착장 기둥을 때리는 물결 소리, 저녁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는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오래된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저에게 그 정적은 참 비싼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주 주말을 바쳤고 피땀 흘려 모은 제 저축 1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제 두 손으로 직접 샌딩하고 칠한 데크에 앉아 향긋한 삼나무 냄새를 맡으며 물 위에 춤추는 빛을 바라볼 때면 그 모든 고생이 한 푼도 아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33살이고 서울에서 조경건축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체계적이고 다소 방어적이며 지독하게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부유한 고객들을 위해 수억 원짜리 정원을 설계하고 시공팀을 지휘하는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저만 봅니다. 이곳 호수별장에 있는 저의 모습은 보지 못하죠. 이곳에서 저는 페인트 묻은 작업복을 입고 완벽하게 수평을 맞춘 옹벽을 감상하며 편의점 맥주를 마시는 그냥 나 자신일 뿐입니다. 이 집이 처음부터 안식처였던 건 아닙니다. 4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폐가에 가까웠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페인트 칠 한번 새로 한 적 없는 썩어가는 오두막이었죠. 지붕은 세 군데나 샜고 북쪽 집안은 위험하게 내려앉고 있었으며 실내에서는 곰팡이와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가족들은 비웃었습니다. 제 여동생 지아는 할머니의 폐물과 그나마 새 것인 승용차를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인 김 씨와 박 여사는 할머니의 예금 대부분과 본가를 상속받았죠. 저는 아버지가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렀던 이 강원도 산골에 낡은 집을 받았습니다. 잘해봐라 지은아. 아버지는 비웃음을 머금고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땅값보다 철거비가 더 들 거다. 그냥 개발업자한테 팔아버리고 치워라. 하지만 저는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뼈대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조경 건축가인 제 눈에는 물가로 이어지는 비탈진 마당에 잠재력이 보였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어떻게 비추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출구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딸도 지하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배하는 법을 배우고 벽돌 줄눈 넣는 법을 익혔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3시간을 운전해 이곳으로 와서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일했고 먼지 구덩이 방에서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자며 이를 밤늦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항상 집수리에 매달려 있다 보니 더 이상 저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연애 사업은 말라 죽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리모델링과 결혼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데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내부는 개방형 구조로 틔워 복원된 돌벽난로와 호수를 살아있는 그림처럼 담아내는 통유리창이 돋보였습니다. 주방에는 제가 직접 설치한 맞춤형 수납장과 고급 상판이 깔려 있었죠. 정원은 자생식물과 돌길이 어우러진 걸작이었습니다. 감정가는 제가 투자한 돈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기다리는 기분이 들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죠. 난간 위에 둔 휴대폰이 나무 바닥을 거칠게 울리며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황혼의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위장이 뒤집히는 듯한 익숙한 느낌. 어린 시절부터 조건반사처럼 느껴온 불안과 피로가 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노려보며 받지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받으면 아빠에게 전화할 테고 아빠가 전화하면 화를 낼 것이며 아빠가 화를 내면 제 일주일 전체가 비참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평화는 끝났습니다. 거머리들이
저를 찾아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밀어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고요한 저녁 공기를 사이렌처럼 갈랐습니다. 10분째 문자 보냈잖아. 밖에 있었어, 엄마. 폰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긴. 좋은 일이지.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가족 식사할 거니까 늦지 마라.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강원도 별장에 있어. 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이나 걸려. 월요일 일찍 출근도 해야 하고. 아유, 유난 떨지 마. 엄마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출발하면 되잖아. 중요한 일이야, 지은아. 중대 발표가 있단다. 지아랑 민석 서방도 올 거야. 우리 가족 다 모인 지 몇 달이나 됐잖니? 중대 발표. 그건 보통 지아가 무슨 일을 저질렀고 우리가 다 같이 박수치며 돈을 보태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어. 어깨가 축 처지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갈게. 그래, 올 때 좀 차려입고 와라. 맨날 그 작업복 같은 것 좀 입지 말고. 엄마는 제가 작별 인사를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던 노을이 갑자기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역학관계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자라면서 우리 집에는 두 가지 명확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예쁘고 애교 많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 아이였죠. 시험을 망치면 선생님 탓이었고 차 사고를 내면 상대방 운전자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아이, 만능 일꾼, 그리고 희생양이었습니다. 제가 올 A를 받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의존적인 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식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합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려 아르바이트를 2개나 뛰며 등록금을 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카드 한 장과 서점 상품권 5만 원을 주셨죠. 2년 뒤 지아가 겨우겨우 지방 전문대를 졸업했을 때 부모님은 고생했다며 새 차를 뽑아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15년 된 중고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왜 차별하냐고 물었을 때 아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지아는 면접 보러 다니려면 좋은 차가 필요해. 너는 이미 자리 잡았잖아, 지은아. 넌 알아서 잘하니까. 그게 제 인생의 후렴구였습니다. 지은이는 알아서 잘하니까.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지아는 자기 방이 숲쪽이라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부모님은 저더러 방을 바꾸라고 하셨죠. 저는 창문이 큰 안방만 한 방을 내주었고 다락방 계단 옆 창구 같은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아는 제 옛방을 포스터와 옷으로 채우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데크에 앉아 그 기억을 떠올리니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저는 제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개조된 호수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만은 그들이 제게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그들이 생색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죠. 그들은 이 집을 짓는데 손가락 하나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실 3년 동안 딱 2번 방문했을 뿐입니다. 2번 다 페인트 색깔을 지적하고 운전해서 오기에 너무 멀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이중창을 잠그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저녁 식사가 그저 닭백숙이나 먹으며 안부나 묻는 자리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주말 동안 이미 깨끗한 바닥을 다시 닦으며 불안한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올게. 빈집을 향해 연인에게 약속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될 줄은. 부모님 집은 언제나 방향제 냄새와 무언의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 55분 진입로에 차를 대자 이미 와 있는 지하의 차가 보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신형 SUV였습니다. 제 부인 민석 씨가 마당에서 왁스칠을 하고 있더군요.
민석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해파리처럼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철무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는 시간에는 웹소설을 쓰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이었죠. 아빠에게 절대 대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가족 역학관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남자였습니다. 처형 오셨어요? 민석 씨가 극세사 천을 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 판잣집 수리는 잘 돼가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판잣집이 아니라 전원주택이에요, 제부. 제가 가방을 챙기며 쏘아 붙였습니다. 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네. 별장님, 들어가세요. 장모님이 기다리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는 손님용 도자기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아빠는 리클라이너에 앉아 골프 방송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냐? 아빠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시간 딱 맞춰왔구만. 5분 일찍 왔어요, 아빠. 앉아라, 다들 앉아. 엄마가 우리를 식탁으로 몰았습니다. 큰 뉴스가 있어.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닭백숙은 여느 때처럼 퍽퍽했지만 우리는 이 집의 법에 따라 군말 없이 먹으며 요리사를 칭찬했습니다. 지아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부와 엄마 그리고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나 더 못 기다리겠어.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임신했어. 엄마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도 일어나서 제부의 손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손자냐 손녀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지아야. 정말 잘 됐다. 진심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했고 엄마가 되면 지아가 좀 철이 들지 않을까 희망했으니까요. 고마워 언니. 지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이랑 연결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손을 뻗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상의를 좀 해봤다. 엄마가 운을 떼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기 직전에 나오는 그 이성적인 어머니 톤이었습니다. 지아랑 민석이가 지금 시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잖니? 거긴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고 시끄럽고 동네 치안도 안 좋아. 아기를 키울 만한 곳이 절대 아니야. 그래,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알아봤지. 민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전세금이 미쳤어요. 대출이자도 너무 비싸고 제 지금 수입으로는 괜찮은 아파트 대출이 안 나와요. 바로 그거다. 아빠가 스테이크 자르듯 고기를 뚝 자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나서야지. 해결책이 필요해. 태상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이 입으로 가다 멈췄습니다. 왜 날 봐요? 지윤아, 엄마가 그 달콤하고 유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강원도에 큰 집 있잖니. 이제 수리 다 끝났다며.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아이가 뛰어놀 마당도 있고. 네,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넌 혼자잖아. 아빠가 단언했습니다. 그건 관찰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평일엔 서울 아파트에서 살고 주말에만 거기 가잖아. 낭비야. 낭비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지었어요. 아무도 네가 고생 안 했다고 안 했다. 엄마가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네 동생이잖니. 이 집에 새 생명을 데려오는 중이야. 안전하고 좋은 집이 필요해. 너한테는 빈집이나 다름없는 그 집이 딱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다. 아빠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했다. 네 강원도 별장 지아랑 민석이 명의로 넘겨줘라. 출산 선물이자 새 출발을 위한 기반으로 말이야. 이어지는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장 열쇠 꾸러미를 넘겨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죠. 지금 내 집을 그냥 달라고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시세가 5억이 넘는 집을 공짜로요? 언니도 놀러와도 돼. 지아가 짹짹거렸습니다. 손님방 하나는 언니 전용으로 남겨줄게.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아, 물론 아기 때문에 사생활이 필요하니까 오기 전에 미리 전화는 줘야겠지만 그래도 알잖아. 가족 재산이니까. 가족 재산 아니야. 제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재산이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있고 내 돈으로 자재를 샀고 내 땀이 들어간 벽이야.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지은아. 엄마가 순식간에 달콤한 가면을 벗어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넌 좋은 직장도 있고 사올 아파트도 있잖아. 지아는 아무것도 없어. 조카가 판잣집에서 자라길 바라는 거냐? 그건 내 알 바 아니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부모님께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절대 내 집 못 줘요. 다들 미쳤어요? 말 조심해. 아빠가 식탁을 쾅 내리쳤고 수저통이 튀어올랐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넌 가진 게 넘치고 네 동생은 힘들잖아. 시키는 대로 해. 아니요, 안 해요. 저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지금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엄마가 일어나서 악을 썼습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다시는 올 생각하지 마. 네가 지금 이 집안의 경사를 망치고 있어. 이 질투 많고 독한 계집애야. 나 33살이야, 엄마. 문손잡이를 잡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나이답게 행동하는 중에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운전대를 잡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의 첫 발을 쏘아 올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집을 원한다면 저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건 그들은 저를 밟고 지나갈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를 우회해서 갈 계획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눈물과 하얗게 질린 분노로 얼룩진 흐릿한 기업뿐입니다. 알림이 너무 빨리 쏟아져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라 중간에 폰을 꺼버렸습니다. 안전한 제 아파트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나서야 실수로 폰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음성 메시지 14개, 문자 62개.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날다람쥐들이 출동한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역학에서 날다람쥐란 가해자의 조정을 받아 피해자를 괴롭히는 조력자들을 말합니다.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사촌들, 생일 축하 문자 한 번 안 하던 이모들, 심지어 지아의 친구들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린다 이모의 문자. 오늘 네 엄마 울렸다며 임산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지은아. 사촌의 문자. 와, 동생 도와주기 싫다고? 너 진짜 인성 바닥이다. 그들은 제가 황금더미 위에 앉아있는 욕심쟁이 용이고 불쌍한 성녀 지아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신형 외제차를 몬다는 사실이나 부모님이 2달 전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중요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카페인과 아드레날린으로 버티며 월요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밀러저택 조경도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까봐 계속 긴장했지만 그들은 전화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확전을 선택했죠. 수요일 오후 저는 회사 로비에서 자재 공급업체와 미팅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명망 있는 곳으로 도심의 통유리 빌딩에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함이 생명인 곳이죠. 갑자기 안내 데스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제 엄마라니까? 내 딸 내가 보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막아? 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 박 여사가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 갈 때 입는 얌전한 꽃무늬 원피스에 카디건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정의 구현에 나선 투사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20대 신입 리셉셔니스트인 세라 씨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급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나오기 전에 엄마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획 돌아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연극적인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오 지은아 세상에.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엄마가 제 팔을 움켜쥐며 달려들었습니다. 미팅 중이던 거래처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가 팔을 빼내려 하며 낮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직장이야. 나가줘. 네 동생을 노숙자로 만들 순 없잖아. 엄마가 사무실 전체가 들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니? 내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우린 가족이잖아. 넌 그 큰 빈집을 썩히고 있으면서 네 동생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어? 안 썩히고 있어, 엄마. 술이 다 끝났다고. 그리고 지아 노숙자 아니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만동 좀 피우지 마. 네가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엔 안 간다. 엄마가 커다란 핸드백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아빠가 법무사한테 가서 만들어 왔어. 단순 증여계약서야. 그냥 도장만 찍어, 지은아. 찍어서 네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엄마가 봉투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제가 뒷걸음질 치자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서류들이 번쩍이는 타일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나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경비 부를 거야. 엄마가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빌을 거예요. 제 상사인 핸더슨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질색하는 엄격한 분이셨죠? 지은 씨, 무슨 문제 있나? 아닙니다, 대표님. 수지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막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엄마는 핸더슨 대표님을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워 담은 뒤 도끼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넌 정말 실망이다. 저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 말이 맞았어. 엄마는 회전문을 향해 씩씩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거래처 직원에게 사과하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한 뒤 다시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아니요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굴복할 때까지 제 인생을 하나하나 파괴할 작정이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초기 충격은 사라지고 차갑고 딱딱한 편집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번호와 지아, 민석 씨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SNS는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제가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미 그 밑으로 땅굴을 파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잉어연못 설치 현장을 감독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최 소장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80년대에 할머니가 그 별장을 살 때 중개를 맡았던 부동산 중개인이셨죠. 상속 절차를 밟을 때 도와주신 고향에서 제가 믿는 몇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네, 소장님.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집 안 팔아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최 소장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가 안 파는 거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오늘 아침에 네 아버지가 사무실에 찾아왔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측량지도 사본이랑 원본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하더구나. 네가 잃어버려서 대신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자산보호 목적으로 명의를 자기한테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휴대폰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 등기권리증은 은행 금고에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최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본인 확인 없이는 고객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화를 내더구나. 그러면서 너한테 받은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있다는 말을 흘리더라.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임장. 세상에. 제가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혹시 제가 22살 때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허리 수술 받았을 때요. 마취하고 몇 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병원비랑 은행 업무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이랑 위임장을 써드렸어요. 그거 회수했니?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한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뒤로 쓴 적 없거든요. 안갈적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져. 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 그 도장을 가지고 있고 널 잘 모르는 다른 법무사나 부동산에 가서 우기면 내 명의로 된 징여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 심지어 자기들한테 100만 원에 파는 매매계약서를 써도 서류상으론 합법이 될 수 있다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질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아프고 취약했을 때 쓴 종이 한 장을 이용해 제 집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떡해요, 소장님? 목구멍까지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당장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인감보호 신청을 하고 기존 위임장 효력을 취소해야 해. 그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그들이 이렇게까지 작정했다면 서류 막는 건 시간 벌기일 뿐이야. 부동산 사기는 생각보다 흔해. 저는 제가 짓고 있는 평화로운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카오스와는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같았습니다. 어제 별장에 갔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울해서 확인 안 했던 CCTV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커튼 치수 재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아, 내 말 잘 들어라. 소장님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 집 가치를 지키고 싶으면 빠져나와야 해. 제3자한테 팔아버려.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되면 부모님도 못 건드려. 돈은 네 통장으로 들어오고 집은 남에게 되는 거야. 팔아라.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집 짓는데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소장님. 제 전부라고요. 안다 얘야.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부모님이랑 법적 공방 벌이면서 살고 싶니?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창문 깨고 자물쇠 바꾸는 꼴 보고 싶어? 거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그 집이 자기들 거라고 믿고 있어. 절대 안 멈출 거다. 그가 옳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둑질을 막는다 해도 그들은 평화를 파괴할 것입니다. 우물에 독을 탈 겁니다. 안식처는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매수자 찾아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빨라야 해요.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요. 내 사무실에 어제 왔던 사람이 있어.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현금이 있고 급하다고 했어. 하지만 지은아, 금매로 넘기려면 가격은 좀 손해봐야 할 거야. 가격은 상관없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구청으로 직행해서 인감보호 신청을 하고 기존 위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오후 4시 15분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방패가 생겼지만 얇은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달렸습니다. 해가 진 뒤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집은 불길해 보였고 그림자가 손가락처럼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친구인 이웃들이 제가 온 걸 알기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밤 9시 소장님이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은아, 인사해라. 이쪽은 강영사님이야. 어둠 속에 서 있던 키 큰 인물이 현관등 희미한 불빛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체격이었습니다. 적어도 190cm는 돼 보였고 어깨는 딱 벌어졌으며 짧게 깎은 머리는 누가 봐도 경찰이나 군인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에 청바지와 어두운 자켓을 입었지만 꼿꼿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험한 꼴을 많이 본 듯한 피로한 눈빛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가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최 소장님께 사정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정이란 말로는 부족하죠. 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코트도 벗지 않았습니다. 집이 춥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소장님과 강영사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이 집을 뺏으려고 해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형사님께 팔면 그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요. 제 문제를 떠넘기고 싶진 않아요. 장 형사는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어두운 호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광역수사대 소속입니다. 강 형사가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감갑게 밥 먹었습니다. 험한 놈들 상대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용히 혼자 있을 곳을 찾고 있어요. 누군가 내 집에 무단 침입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주 잘 압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장님이 5억 5천 불렀다고 하던데 시세는 6억이고 소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강요지만 현금 박치기로 3일 안에 끝내는 조건으로 5억 2천 드리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현금입니다. 토요일에 잔금 치르죠. 집 상태 점검 안 합니다. 측량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수합니다. 가구 포함해서요.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5억 2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갚고 차 바꾸고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페인트 칠한 수납장을 보았습니다. 혼자 책을 읽으며 크리스마스를 보내려 했던 벽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던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하려던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혹으로 살아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집을 지키면 그들이 이길 겁니다. 저를 지치게 만들 겁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와 살게 될 거고 저는 제 집 손님방으로 밀려날 겁니다. 하지만 판다면, 강력계 형사에게 판다면 어둡고 차가운 만족감이 뱃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건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엔 그들도 절대 못 갖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강형사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갑질하려다 박살나는 꼴을 보는 건 평생 음미할 시적 정의가 될 것입니다. 거래하죠.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 형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쇠 같은 악력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읍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봅시다. 소장님이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등기 넘어갈 때까지 누가 샀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파는 걸 알면 가처분 신청이라도 낼 사람들이에요. 프라이버시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입주할 때까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소장님이 가계약서를 아일랜드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잘하는 거다 지은아. 소장님이 짐을 챙기며 속삭였습니다. 집은 그냥 집이야. 또 지으면 돼. 하지만 자유는 돈 주고 못 산다.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빈집에 홀로 남았을 때 아직 자유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제 개인적인 흔적을 지우고 짐을 싸는데 24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고요.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고 레이스는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저를 가두려 말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금 체스판을 엎어버리고 테이블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사시는 도시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무겁고 숨막히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지만 1초도 쉬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서울에서 튼튼한 이사박스와 테이프를 사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별장으로 가서 전조등을 끄고 자갈길로 들어섰습니다. 차고 뒤편 이웃집 오 여사님 창문에서 안 보이는 곳에 차를 숨겼습니다. 오 여사님은 친절한 분이지만 매주 화요일 엄마랑 고스톱을 치는 사이였거든요. 제가 금요일 밤늦게 짐을 싣는 걸 본다면 5분 안에 소문 한 라인이 가동될 게 뻔했습니다. 뒷문을 따고 정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삼나무 냄새와 지난주에 켜뒀던 바닐라초 냄새가 났습니다. 내 집 냄새였지만 12시간도 안 지나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게 될 곳이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손전등과 작은 캠핑 랜턴을 켜고 불빛을 낮춰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제 집에서 도둑처럼 움직였습니다. 강영사님이 가구 포함 조건으로 샀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무거운 소파나 식탁을 끙끙대며 옮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일부를 버리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협탁 위에 책 몇 권, 그리고 할머니가 40년 전에 손수 누비신 퀼트 이불을 챙겼습니다. 그 이불은 부모님이 욕심내지 않아서 제게 남겨진 유일한 할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경건하게 이불을 개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액자들을 내렸습니다. 톱밥을 뒤집어 쓰고 처음 세운 벽 옆에서 웃고 있는 제 사진, 호수의 일출 사진,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버스터의 사진, 손을 떨며 액자 하나하나를 신문지로 포장했습니다. 만지는 물건마다 기억이 소환되었습니다. 삐걱대던 마루, 교체한 창틀.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회복력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저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려 깜짝 놀라 꽃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아의 문자였습니다. 엄마가 언니 똥꼬집 부린다고 뭐라 하네. 적당히 좀 해. 민석이랑 아기방 색깔 보고 있어. 숙색이 좋을 것 같아. 지금 언니 침실 말이야. 언제 가서 치수제면 되는지 알려줘. 뻔뻔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언니 침실 말이야. 그녀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방의 커튼을 벌써 마음속으로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잇는 언니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답장하면 비명을 지를 것 같았고 저는 조용히 있어야 했으니까요. 차고로 가서 공구들을 실었습니다. 원형톱, 드릴, 샌더기. 이 집에 세락과 싸울 때 썼던 무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트럭이 꽉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기묘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인데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물건들, 담요, 사진, 작은 장식품들이 사라지니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잠시 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청바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딱 5분만 울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년의 노동을 애도하는 5분의 시간.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문을 잠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제 기분처럼 회색빛으로 흐렸습니다. 읍내에서 좀 떨어진 대형마트 주차장에 트럭을 대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8시 45분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이라 문을 닫는 날이지만 소장님이 손을 썼습니다. 실내는 어두웠고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라기보다 비밀 군사작전 같았습니다. 소장님은 피곤해 보였고 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영사님도 와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덜 그림자 같았지만 위압감은 여전했습니다. 터질 듯한 팔 근육이 드러나는 회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고 태도는 침착하다 못해 지루해 보였습니다. 오셨습니까? 강영사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짐 다 뺐어요. 집 비었습니다. 법무사 직원이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 지은씨, 현금 거래니까 간단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서명하시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시고요. 저는 서명하고 또 서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위조하려던 제 서명이 검은 잉크로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펜을 움직일 때마다 밧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명,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서명, 정원도 내 것이 아니다. 서명, 추억도 내 것이 아니다. 마침내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입니다. 5억 2천만 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은행에 따라 월요일 아침에 확인될 수도 있지만 처리는 끝났습니다. 숫자를 보았습니다. 거금이었습니다. 자유였고 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여기 열쇠요. 제가 묵직한 황동 열쇠 꾸러미를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현관, 뒷문, 차고, 창고 열쇠입니다. 강 형사가 큰 손으로 열쇠를 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할게요. 제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족들은 제가 판 줄 몰라요. 제가 고집 부린다고 생각해요. 현관앞 매트 밑에 예비 열쇠가 있었는데 어제 치웠거든요. 아마 그걸 찾으려고 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가 있어서 열고 들어오면 곤란하지만 열쇠가 없어서 부수고 들어오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요일이 보통 가족 모임 날이라서요. 집 보러 올지도 몰라요. 스쳤습니다. 오늘 짐 좀 옮겨 놓을 겁니다. 주말 내내 거기 있을 거니까요. 해치지는 마세요. 저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전 법대로 합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황이 터지면 파편 맞기 싫으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일어나서 소장님과 악수했습니다. 전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뱅킹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래 끝. 저는 기술적으로 노숙자이자 부자였고 동시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 주유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덫을 완벽하게 놓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압니다. 제가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그들은 주저합니다. 그들은 제가 약하거나 없을 때 공격하는 걸 선호하는 겁쟁이들이니까요. 그러니 빈틈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성문이 열려있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알림을 꺼뒀지만 아직 나가지 않은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생각 좀 정리하려고. 일주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 겸 여행 가. 연락하지 마.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면 그때 얘기해.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부산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5시간 거리니 금방 못 돌아오죠. 그때 얘기에는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굴복할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별장이 비었다. 지은이는 없다. 지금이 기회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의 즉시 읽음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5분 뒤 아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 우선순위가 뭔지 잘 생각해봐라. 운전 조심하고. 정말이지 거들먹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힘든 건 안중에도 없고 제가 비켜놨다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아마 제 여행을 절호의 기회로 봤겠죠. 가서 자물쇠 바꾸고 점유가 법의 구할이다 라는 식으로 눌러앉을 잡종이었을 겁니다. 저는 폰을 껐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호수에서 멀리, 서울에서 멀리, 모든 것에서 멀리 달렸습니다. 3시간 거리의 스파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비쌌지만 5억을 벌었으니 마사지랑 가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별장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졌습니다. 수도가 터져도 내 알 바 아님. 지붕이 새도 내 알 바 아님.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가족이 침입하려고 해도 절대 내 알 바 아님. 강 형사님이 집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짐을 풀고 제복을 걸어두고 순찰차를 차고에 숨겨두는 모습. 부모님은 빈집에 들어가 전리품을 챙길 생각에 들떠 있겠지만 사실은 훨씬 크고 위험한 고매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볼륨을 높였습니다. 다리는 불탔고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탁 하고 닫히는 소리만 기다리면 됩니다. 일요일 아침 스파에서의 시간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하얀 가운을 입고 오이물을 마시며 핫스톤 마사지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전기톱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해놓고
즐겨찾기 목록에 전화만 울리게 했습니다. 목록은 아주 짧았습니다. 최 소장님, 그리고 혹시 몰라 저장해둔 강원도 관할경찰서 민원실 번호뿐이었죠. 쉬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호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가 늘어선 진입로가 그려졌습니다. 강 형사님은 거기 있을까? 데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정오쯤 가벼운 점심을 먹으며 차단된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자학적인 습관이었지만 그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지하의 문자. 별장 가는 길이야. 엄마가 도시락 쌌어. 아기방 치수젤 생각에 너무 신나. 언니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덜 어색하잖아. 오전 19시 30분 엄마의 문자. 주유소 들렀다. 네 아빠가 혹시 뒷문 뻑뻑할까봐 공구 챙겼다. 사랑한다 내 딸. 진심이야. 사랑한다. 진심이야.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거겠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폰을 넣었습니다. 덫이 작동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나중에 경찰 보고서, 강 형사님의 진술, 그리고 최 소장님의 아주 상세하고 신난 전원을 종합해 그날의 타임라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정확히 오후 10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였습니다. 부모님은 승용차를 탔고 제부는 렌트한 용달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트럭이라니. 치수만 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하러 온 겁니다. 지하에 가구를 내리고 제 짐은 창고나 쓰레기장으로 치워버린 뒤 제가 가짜 출장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입주를 마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임산부를 어떻게 쫓아내겠냐며 배짱을 부릴 셈이었겠죠. 오 여사님 증언에 따르면 아빠는 마치 성주라도 된 양 위풍당당하게 현관으로 걸어갔답니다. 매트를 들쳤습니다. 굳었습니다. 매트를 발로 찼습니다. 화분을 뒤지고 문틀 위를 더듬었습니다. 열쇠는 없었습니다. 상상이 갑니다. 엄마는 뒤를 보라고 했겠고 제부는 멍하니 서 있었겠고 지아는 다리 아프다고 징징댔겠죠. 그들은 20분 동안 독수리처럼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창문을 흔들어 봤지만 잠겨 있었고 미닫이 문은 보안봉으로 막혀 있었죠. 제 집은 요새였고 그들은 문이 닫힌 걸 처음 깨달은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보안관실 진술서에 따르면 결정적인 순간은 4DC 45분이었습니다. 아빠는 격분했습니다. 아빠 머릿속에서 이 집은 가족의 재산이었고 저는 소유권의 혼란을 겪는 배은망덕한 딸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들어갈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빠는 트럭에서 빠루, 쇠지렛대를 꺼냈습니다. 오 여사님은 창문 너머로 아빠가 부엌 쪽 아름다운 프랑스식 유리문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아침 햇살을 위해 200만 원이나 들여 설치한 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자물쇠를 따지 않았습니다. 유리를 박살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호수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아빠는 깨진 구멍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가족들에게 소리쳤답니다. 들어왔다! 그들은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엄마, 지아, 제부. 깨진 유리를 밟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겠죠? 들어왔으니까요. 이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 형사님은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도, 집을 맴돌 때도, 심지어 유리를 깰 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무단 침입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강 형사는 거구입니다. 좁은 거실에서 그는 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허리춤에는 권총 홀스터가 보였죠. 뭘 도와드릴까요? 강 형사가 침착하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특권의식에 취한 아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에 웬 낯선 남자가 있나 싶었겠죠. 당신 뭐야? 아빠가 소리치며 다가갔습니다. 내 딸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경찰 부르시는 게 좋을 텐데요. 강 형사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이 집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당신들은 방금 무단 침입했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비명을 지렀습니다. 내 딸 집이야. 채 부산 갔다고. 당신 노숙자지? 여보, 이 사람 쫓아내. 빨리.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똑똑하지 않았고 오만했습니다. 아빠는 쇠지렛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던 건 아니고 위협용이었을지 모르지만 경찰에게 그건 흉기 소지 위협입니다. 목이 버려. 강형사가 명령했습니다. 목소리가 프로의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버려. 아빠가 주저했습니다. 너나 나가. 이 강형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 걸음 만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아빠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쇠지렛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몸이 팽이처럼 돌려져 벽에 처박혔습니다.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제부는 겁쟁이답게 깨진 문으로 도망치려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고 지아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으며 엄마는 강형사의 팔을 잡아 뜯으려 했습니다. 물러서세요, 아주머니. 강형사가 짖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강형사는 한 손으로 아빠를 제압한 채 폰을 꺼내 옐비리를 눌렀습니다. 광수대 강철민 경위입니다. 배지 번호 492. 자택에 침입자 발생. 피의자 4명 확보 중. 관할 순찰차 지원 바람. 용의자 저항 심함. 가족들이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흘렀을 침묵.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제가 라벤더 향을 풍기며 마사지실에서 막 나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단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은 씨 되십니까? 상황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면서 강원도 A10성인도 강원도 에이짐리 주택 관련해서 장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가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했다는데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집을 팔았습니다. 주인은 강철민 씨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면 무단 침입 맞습니다. 파셨다고요? 직원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 네. 강경희님 진술이랑 일치하네요. 잠시만요.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순경이었습니다. 지은아, 나 기영이다. 야, 여기 난리도 아니다. 네 아버지는 수갑 차고 있고 널 속였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어머니는 울고 동생은 거품 물기 직전이야. 강경희님은 고소치하 절대 안 한다고 버티고 계셔. 아빠가 부수고 들어갔니? 제가 물었습니다. 쇠지렛대 들었다는데? 그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미수까지 갈 수 있어. 이거 심각해, 지은아. 진짜야. 그렇구나. 영화 줄거리를 듣는 것처럼 기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너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기영이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널 찾고 있어. 네가 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스파 창밖에 평화로운 정원을 보았습니다. 3년의 노동, 아기 선물 요구, 인감 위조 계획. 아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부산에 출장 와 있어. 못 가. 아, 부산. 기영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강 선생님께 집 망가져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보험 처리되실 거라고.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줄 게 없네. 남의 집에 쳐들어간 서민들이잖아. 알았다. 기영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긴데 당해도 싸다. 강경희님 좋은 분인데 짤 없어. 수고해라. 전화를 끊고 복도 벤치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빠는 유치장에 갈 거고 엄마는 망신당했고 동생은 집을 못 얻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쁜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를요. 하지만 죄책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난장판을 치워줘야 했던 착한 딸의 의무감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치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가운끈을 조여매고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오늘 패키지에 페이셜 마사지도 추가할게요. 시간 많거든요. 아빠가 지문 채취를 당하고 유치장에 들어가는 동안 저는 머드팩을 받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해방된 오후였습니다. 저는 5일 동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갔을 때 먼지는 가라앉았지만 자네는 처참했습니다. 이모에게서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는 엄마랑 달리 도덕적 기준이 명확한 분이죠. 지은아, 이모가 통쾌하면서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번에 제대로 벌집을 쑤셨더라. 아빠 괜찮아? 죽길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멈추길 바랬지. 엄마가 보석금 긁어 모으느라 24시간 동안 유치장에 계셨지만 강형사 폭행 혐의 때문에 보석금이 500이나 나왔어. 합의도 안 해준대. 본보기로 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경제적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은퇴를 앞두고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직 경찰관 자택 침입 및 폭행으로 기사가 작게 나는 바람에 즉시 정직당했고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전과가 생기고 허리도 안 좋은 아빠는 재취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퇴 자금요? 엄마가 지하랑 제부빚 갚아주느라 작년에 헐었었답니다. 제가 별장을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올인했던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관계는 변한 게 아니라 폭발했습니다. 지하와 제부는 갈 곳이 없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3개짜리 오래된 빌라인데 아빠 서재랑 엄마 짐방 빼면 지하 옛날 방 하나 남죠. 거기서 갓난아기랑 넷이 사는 겁니다. 지옥이죠. 제부는 사달을 못 버티고 도망갔습니다. 아빠랑 에어컨 온도 때문에 주먹 다짐하고 짐 싸서 본가로 튀었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래요. 황금 같던 내 동생 지아는 이제 좁아 터진 방에서 우울한 부모님과 갇혀 사는 싱글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네방네 제가 유산을 훔치고 동생 결혼을 파탄낸 괴물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엄마가 오 여사님한테 지은이는 내 가슴에 묻었다고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죽은 셈 치면 더 이상 피를 빨아먹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장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영사님은 아빠가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으로 폭행건은 선처해줬습니다. 아빠는 문 수리비와 위자료를 물어줬고요. 강영사님은 여전히 그 별장에 삽니다. 멀리서 한번 봤는데 순차차가 서 있고 담장이 훨씬 높아졌더군요. 안전해 보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의 한 바닷가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학자금 갚고 차 할부 끝내고 남은 돈으로 집을 사진 않았습니다. 대신 최고급 캠핑카를 샀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프리랜서 조경 디자이너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매주 다른 뷰를 보며 눈을 뜹니다. 통장엔 현금이 있고 빚은 0원입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가끔 밤 늦게 별장 생각이 납니다. 삼나무 냄새가 그립습니다. 가족을 피하려고 내 영혼이 담긴 집을 팔아야 했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서명하라고 강요하던 그 얼굴. 제가 소모풍 취급받던 느낌. 집을 지켰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지옥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벽돌과 나무를 제정신 건강과 맞바꿨습니다. 비싼 대가였지만 공정한 거래였습니다. 제 상담 선생님은 드디어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한 일이 급진적 자기보호라고 하더군요. 적이 쫓아오지 못하게 다리를 불태워야 할 때가 있다고요. 제 가족이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반성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새로운 희생양을 찾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뿐이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알 바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부모님을 덫에 빠뜨려 전과자로 만든 제가 나쁜 년인가요? 아니면 내 집을 훔치려다 죗값을 치른 그들이 자업자득인 건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 구현과 인과응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